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고요. 일단 저강도 도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 평화적인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 또 이렇게 해서 대화 유화책을 조금 제시했는데요. 국방안보 전문가시죠. 정의당 원내 대변인이시자 당내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이신 김종대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새벽 3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했는데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냐 계량형 방사포냐 뭐 신형 방사포냐 한미 간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탄도미사일 쪽에 좀 무게를 둡니다. 네. 사실 3발을 쐈는데 네. 그중에 앞에 2발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고 네. 뒤에 한 발이 폭발을 했죠. 네. 그러면 방사포는 쏠 때 폭발하지 않거든요. 아. 예,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 청와대는 이것이 방사포라고 했는데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초적인 상식적인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청와대가 이걸 모를 리는 없죠. 네. 우리가 TOD 영상이라는 걸 확보했습니다. 네. 뭐냐면 그 전방의 초병의 경계병이 찍은 네. 열상 감시 장비에서 나타난 것이고 네. 거기에서 그 폭발하는 장면까지 다 찍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단지 해석이 다를 뿐인데 네. 방사포라 하더라도 300mm급 신형 방사포인 경우에는 약 한 270km에서 300km를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언뜻 보면 탄도미사일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 영상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3번째 그 폭발했다는 대목이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예, 이게 방사포면 폭발을 하겠냐.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그 추정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이 방사포가 아니고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닙니까? 예, 결의안 위반인데 뭐 하도 많이 싸가지고 이제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무슨 네. ICBM급의 경우가 돼야 안보리가 네. 소집이 되지. 네. 스커드 단거리형 갖고는 이제 축에도 못 끼고. 뭐 사실상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고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겠군요.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한미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낮게 평가한다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우호적인 이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 보면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좀 그런 그 의도는 있다고 보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ICBM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종의 저강도 도발이기 때문에 북한도 대화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는 판을 깨지는 실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저강도 도발이라는 건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은 더 강합니다. 네. 지금 거리가 짧다고 해서 저강도 도발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그런 게 없죠. 네. 예,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대부분 이제 그 노동미사일 경우 한 1,300km 날아가는데 탄두 중량이 한 370kg 보거든요. 네. 그런데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1톤이에요. 네. 그러면 1톤짜리 주먹을 얻어맞는 게 더 아프겠습니까? 370kg짜리 주먹이 더 아프겠습니까? 네. 당연히 거리가 짧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거리 미사일이 더 고강도 도발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단순히 미국의 관점에서 거리가 짧다 길다를 고강도다 저강도다 말하는 건 참 이건 넌센스라고 보는데. 그러네요.
예, 우리는 사실은 제일 무서운 무기가 발사된 거죠. 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강도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한 어떤 펀치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청와대에서 규탄 성명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또 야권에서는 또 지적도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네. 아주 미묘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부 대화 모드로 돌아섰죠. 네. 그러는 와중에서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대폭 규모를 축소하고 괌에서 전략 자산을 전개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건 북한에게 좋은 신호를 준 겁니다. 예, 그 대화하자고 하는 판에 네. 이 갑자기 사전에도 없는 단거리 미사일이 나왔다. 아. 그러면은 이거를 규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고민에 빠진 것 같고. 네. 그런데 제 생각엔 일단은 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놓고 이런 외교대로 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청와대가 좀 신종 모드에 빠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김종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정부의 행동도 지금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9월 9일 정권 수립일까지 큰 도발이 없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화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국면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반도 차원에서는 이제 유화 국면이 다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다른 변수가 있어요. 네. 그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가 현실화되는 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8월 말에 미국 상무부인가요, 재무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인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그 세컨더리 보이콧에 우리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어떤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런 또 주장도 내놓으셨던데요.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도 북한 독자 제재하겠다. 네. 이러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또 참여하겠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벌써 이런 흐름에 대한 시작이었던 걸로 이제 와서 보니까 연결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대결의 그 모드가 미중 간의 대결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여기에 한국이 흡수되는 거고요. 그 미중 간의 대결, 네. 대결의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 중국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제재하는데 우리나라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 간의 한중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이미 중국이 한국에 사드로 인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중국 기업에 제재를 하면 왜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은 경제 보복을 제재라는 이름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해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한 공식 제재를 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지금 대기업들이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중 관계가 더 꼬일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사드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당 연찬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는 또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드 배치 정의용 안보실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28일 날 일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납니다. 오늘이죠. 네, 28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직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임시 배치가 따라올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 또 미국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조속히 임시 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미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8월 말 9월 초가 배치 시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관측하고 있던 터에 이철우 의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성주 현지 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시민단체가 갈수록 이제 저항이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네. 이러는 와중에 또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1년에 걸쳐 환경영향 평가하겠다고 해놓고, 네. 사실은 말을 바꾸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방부에 한 번 더 정무적 판단을 해서 네. 일단 8월 말 배치는 자제해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이건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네. 정말 심각한 국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정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래 얘기하고 있죠. 일단 정부는 배치 하루 전에는 주민들에게 통보하겠다. 주말이 아닌 주중에 하겠다. 심야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한테 일단 공지는 하고 움직이겠다고 하는데 뭐 헬기로 이송해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 간의 어떤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이건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네. 원래 이 사드의 민감한 문제는 레이더 문제였지 발사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도 뭐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요격 미사일에는 관심 없다. 이게 공식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요격 미사일 발사대 배치에 대해서도 다 성명내고 중국도 말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문제를 내기냐 두기냐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 문제화 해가지고 네. 사실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사드 포대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천천히 할 것처럼 하다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임시 배치하겠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네. ICBM은 미국으로 날아가지 성주로 날아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이제는 주민들에게 궁색해진 정부가 뭔가 자꾸 다른 제스처로 마치 배려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게 뭐 심야는 아니다, 주말은 아니다. 네. 그게 그거지 그러면은 뭐 해가 떠 있나 해가 지나 같은 발사대지 이게 뭐가 다릅니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쨌든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거에 우리 한국이 어떤 선택지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또 지금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한 딜레마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원래 북한 핵 문제가 제일 급하다고 해놓고 사실상 전개되는 주변 정세를 보면은 한국이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를 강요받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핵을 개발하는 건 북한인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제재를 받는 이 황당한 현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이거는 미중 간의 문제가 본질이었고 북한 문제는 항상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네. 앞으로도 사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입장을 요구받고 선택을 강요당할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처하게 될 딜레마죠. 네. 사드 관련해서는 김종대 의원께 해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사드 괴담성 이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종대 의원께서 사드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는 웬만한 장비로 발생시킬 수 없는 위험한 전자파다. 1991년 걸프전 이후 수만 명의 미군들이 전쟁 후유증을 앓았던 것은 전자파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일부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던데 왜냐하면 사드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이죠. 아니 이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은 것이 네. 애시당초 이 위험성을 강조한 것은 미 육군 교범 이 사드에 대한 어떤 교범에서 사드 전방 3.5km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해라. 네. 여기에는 전자파, 극초단파 위험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증해달라는 게 초기 요구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드에 전자파 안 나오니까 그게 다 괴담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그 당시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명확한 어떤 진상규명 요구가 그럼 잘못된 것이냐? 네. 그러면은 육군 교범도 잘못된 것이냐? 음. 그거는 정당한 환경권의 요구 사항이지. 네.
그 극초단파가 나온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이후에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이거 규명된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한 번 검출해서 기준치 미달이라 그러지만은 그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땐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예, 한 번 그 앞에서 보니까 기준치 미달이라고 해서 그럼 기준치 미달이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뭐 비행장이나 이런 어떤 그 몇 군데의 어떤 그 측정치를 가지고 1년 내내 그러면 쎄도 기준치 미달이면은 다 상관없는 것이냐. 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경우가 다른 것이죠. 네. 이거는 고정 배치돼 지속적으로 나오는 전자파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달리해가면서 측정해 보는 거. 이걸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제대로 해야지 한 번 검출했다고 아니라 그러면은 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가 다 해프닝이라는 얘기죠. 네. 좀 뭐 옆에가 있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개발하고 완성 단계로 가게 된다면 게임 체인저나 코리아 패싱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코리아 패싱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 문제 또 운전사가 되겠다 이런 어떤 주도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초기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표명하다가 이제 와서 보면은 사실 강대국 정치에 한몰이 되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봅니다. 네. 사실 코리아 패싱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어떠한 그 한반도 안보 현안이라도 우리 정부를 비켜갈 수는 없다. 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 비껴가지 않고 그러면 우리를 거쳐간다고 하는 게 그러면 또 좋은 거냐? 계속 압박의 형식으로 들어오니까. 네. 세컨더리 보이콧 또 사드 배치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떨 때는 패싱 당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정도로. 예, 계속 그 딜레마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제는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일희일비하거나 민감하지 말고 네. 주변 정세를 제대로 주도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네. 이게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면은 결국 패싱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